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향한 내비게이션, 핀플루언서 슈카월드의 슈카가 아니라 여러분의 돈의 역사가입니다. 혹시 오늘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는 지혜의 축복을 받기 위한 첫걸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작은 클릭이 여러분의 재정적 운명을 바꾸는 서약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 시작하죠. 로마 제국. 여러분은 로마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콜로세움, 번쩍이는 갑옷을 입은 군단병, 카이사르의 주사위는 던져졌다. 같은 멋진 명대사들?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영광 뒤에 숨겨진 진짜 비밀, 로마가 제국을 건설한 진짜 동력은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빚이었습니다. 우리는 로마 군단을 명예와 규율로 똘똘 뭉친 무적의 전사 집단으로 상상하곤 합니다. 하지만 잘 닦인 투구와 날카로운 글라디우스 검 뒤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복잡성과 비용을 가진 보급망이 있었습니다. 수만 명의 군인들에게는 식량, 무기, 도로, 그리고 월급이 필요했죠. 군마에게는 사료가, 공성무기에는 목재와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이 모든 것에는 돈이, 그것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로마는 대체 어떻게 수세기에 걸친 정복 전쟁의 자금을 조달했을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특히 이 팍팍한 시대를 살아가는 MZ세대에게 왜 중요할까요? 로마의 전쟁 기계를 깊이 들여다볼수록 하나의 패턴이 명확해집니다. 전쟁은 단순히 전장에서만 벌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전쟁은 로마의 금융 시스템 그 자체에 깊숙이 각인되어 있었죠. 그리고 일단 이 시스템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영토 확장은 선택이 아니라 경제적 필수품이었습니다. 어딘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초기 로마 공화정 시절, 군대는 시민군이었습니다. 한국처럼 땅을 가진 시민이라면 누구나 징집될 수 있었죠. 병사들은 자기 무기를 직접 가져왔고 전쟁이 끝나면 다시 자기 농장으로 돌아갈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공화국이 팽창하면서 전쟁은 더 길어지고 집에서 더 멀어졌습니다. 이 옛날 모델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죠. 더 이상 창 하나 들고 1년씩 집을 떠날 수는 없게 된 겁니다. 전문적인 군인이 필요해진 거죠. 바로 이때 로마는 군사자금 조달을 중앙집권화하기 시작합니다. 국가는 병사들에게 급료를 지급하기 시작했죠.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들의 충성심을 유지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결정적인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정복 그 자체가 수익 모델이 된 겁니다. 새로운 속주가 생길 때마다 새로운 세금, 새로운 노예, 새로운 금광, 그리고 새로운 곡물이 들어왔습니다. 이건 스스로를 강화하는 무한 루프였습니다. 전쟁이 더 많은 전쟁에 자금을 대는 구조였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흥미진진해지면서 동시에 위험해집니다. 로마는 단순히 세금에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차입, 즉 빚에 크게 의존했습니다. 카르타고와의 포엔이 전쟁처럼 길고 비용이 많이 드는 전쟁 동안 공화국은 부유한 엘리트 계층, 특히 로마의 신흥금융 계급이었던 에키테스로부터 막대한 공공대출을 받았습니다. 이건 애국적인 기부금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투자였죠. 그리고 그 투자자들은 당연히 수익을 기대했습니다. 이자 지급, 세금 징수권, 그리고 새로 정복한 영토에서의 사업 독점권 같은 형태로 말이죠. 결국 전쟁은 하나의 거대한 비즈니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즈니스가 수익성이 좋을수록 로마는 더 많은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 군사화된 경제는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정치 권력은 전리품을 약속할 수 있는 장군들에게 쏠렸습니다. 원로원 의원들은 폭력에 대한 주주가 되었죠. 푸블리칸이라고 불리는 민간 계약자들은 군수품 보급부터 세금 징수까지 모든 것을 관리하며 막대한 부를 챙겼습니다. 이건 마치 톡가를 입은 군산복합체 자본주의였습니다. 그 비용은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병사들과 채권자들에게 돈을 지불하기 위해 국가는 끊임없이 새로운 수입원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정복이 둔화되거나 반란으로 국고가 바닥나자 로마는 역사상 가장 오래된 속임수에 의지하게 됩니다. 바로 화폐 가치 절하입니다. 네로 황제 시절부터 로마의 주화였던 데나리우스의 은 함량이 조용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200년 동안 황제들은 계속해서 은 함량을 희석시켰습니다. 한때 신뢰할 수 있었던 은화는 아무런 가치도 보장되지 않는 얇은 약속으로 변해버렸죠. 그리고 그 뒤를 따라온 것은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화폐에 대한 신뢰는 무너졌고 3세기에 이르러 로마의 통화 시스템은 자유낙하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부자들은 더욱 부유해졌습니다. 원로원 의원들과 에키테스들은 자신들의 부를 토지, 노예, 그리고 해외 자산에 숨겼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가치가 떨어진 화폐로 세금을 냈지만 엘리트들은 세금 면제와 내부자 거래를 통해 이득을 챙겼습니다. 공공 서비스는 붕괴했고 부패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끝없는 전쟁의 재정적 부담은 인플레이션, 강제 노동, 그리고 징병이라는 형태로 고스란히 하층민들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이건 군사적 붕괴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화폐의 붕괴였습니다. 자, 이제 잠시 멈추고 오늘날 우리 주변을 둘러봅시다. 막대한 재정 적자를 기록하는 정부들, 비드로 자금을 조달하는 전쟁, 부족한 재원을 메우기 위해 조용히 화폐를 찍어내는 중앙은행들, 방위산업 계약과 위기 속에서 불을 쌓는 금융계층, 군사적이든 통화적이든 시장 기반이든 오직 팽창만이 시스템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 되어버린 경제. 물론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DNA는 소름 끼치도록 유사합니다. 로마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팽창, 특히 폭력적인 팽창에 기반한 경제는 결국 벽에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정복할 땅, 추출할 자원, 쌓을 적이 바닥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시스템 전체가 안으로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빚은 그대로 남아있고 수익에 대한 기대도 여전하지만 수입이 말라버립니다. 바로 그때 국가는 자국민을 쥐어짜기 시작하는 겁니다. 로마는 더 무거운 세금, 더 심한 화폐 가치 절하, 더 강력한 통제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대중을 조용히 시키기 위해 빵과 서커스를 제공하는 동안 엘리트들은 자신들의 빌라를 요새화했습니다.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오늘날 우리는 그것을 곡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세금, 양적 완화 또는 통화 정책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그 작동 방식은 섬뜩할 정도로 비슷합니다. 중앙은행은 돈을 찍어내고 정부는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씁니다. 부자들은 자산을 사들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치가 줄어드는 월급으로 식료품을 삽니다. 전쟁은 여전히 비드로 자금을 조달합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2조 달러 이상을 썼는데 대부분이 비드로 충당되었습니다. 누가 그 계약을 따냈을까요? 누가 그 이자를 벌었을까요? 그리고 누가 결국 인플레이션, 공공서비스 축소, 불안정한 통화라는 형태로 그 비용을 치르게 될까요?
여러분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처럼 이 순환은 스스로를 먹고 자랍니다. 빚을 내는 것이 기본값이 되면 더 이상 돈을 찍어내기 위해 비상사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붕괴를 피하기만 하면 되죠. 예외적인 상황을 정상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길어질수록 괜찮은 척해야만 합니다. 더 이상 괜찮지 않을 때까지 말이죠. 이것이 바로 경제사를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건 그냥 먼지 쌓인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경고 신호입니다. 로마를 보면 우리는 민간금융에 너무 많은 권력을 넘겨주고 팽창에 중독되고 자국 통화의 가치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지속 불가능한 의무의 무게 아래 자국민을 짓밟은 국가를 보게 됩니다. 그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시스템에 정지 버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른 제국에 살고 있습니다. 군단 대신 자본의 흐름으로 움직이는 디지털, 글로벌 제국이죠. 하지만 게임의 법칙은 여전히 같습니다. 돈과 권력은 함께 움직입니다. 전쟁은 여전히 수익성이 높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약자를 벌합니다. 그리고 금융적 환상은 여전히 작동합니다.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때까지는 말이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선 이 패턴을 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지 못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이 무작위라고 생각합니다. 세금은 그냥 필요하기라고 생각하죠. 빚이 자유라고, 성장은 영원히 계속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자들은 그것을 한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망상이라고요. 우리가 시스템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맹목적으로 게임에 참여하는 것을 멈출 수 있습니다. 돈뿐만 아니라 사고방식을 통해 우리 자신만의 회복 탄력성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재테크가 아니라 금융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장의 과대 광고가 아니라 시스템적 스트레스의 징후를 주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혼란스러워할 때 누가 이익을 보는가?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걸 알면 안 됐으니까요. 여러분은 로마가 어떻게 전쟁 비용을 지불했는지 혹은 현대 국가는 지금 어떻게 그것을 하는지 물어보면 안 됐으니까요. 여러분은 그저 극장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GDP 수치, 그리고 온갖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들에 말이죠. 그 뒤에 숨겨진 메커니즘이나 인센티브가 아니라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알게 되면 이전처럼 세상을 볼 수 없게 됩니다. 금융교육은 단순히 예산을 짜고 투자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권력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정성이라는 환상을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새로운 분쟁, 새로운 경기 부양책, 새로운 위기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 그냥 지켜보지 마세요. 돈의 흐름을 따라가세요. 누가 빌려주고, 누가 벌고, 그리고 결국 누가 그 대가를 치르는지 물어보세요.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제국은 적이 성문을 부수고 들어올 때 무너지지 않습니다. 제국은 더 이상 계산이 맞지 않을 때, 그리고 아무도 감히 그것을 고치려 하지 않을 때 무너집니다. 오늘 이야기가 새로운 관점을 제공했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역사는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를 봐야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